1991년 1월 29일 금요일 저녁,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다는 동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9살 형우는 친구 집에서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금방 갈게. 그 짧은 한마디가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이도 엄마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집까지 거리는 불과 500m. 아이의 걸음으로도 10분이면 도착할 그 짧은 거리가 형우에게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지옥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날카로운 전화 벨 소리가 평온했던 집안의 공기를 찢어발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기계음처럼 차갑고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한 낯선 남자의 목소리. 형우를 데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알리지 마십시오. 이 순간부터 44일간 부모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심리 개임의 말판 위에 올려집니다. 범인은 무려 60번이나 전화를 걸어 부모의 피를 말렸고 경찰을 비웃듯 농락했습니다. 그리고 44일 뒤 아이는 차가운 한강 배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유괴된 바로 그 다음 날 이미 살해당해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범인은 왜 이미 죽은 아이를 살아있는 척 연기하며 44일 동안이나 전화를 걸어댔던 걸까요? 이 끔찍한 비극은 놀이터 가로등이 깜빡이던 그날 밤 낯선 차에 올라탄 아이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991년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스마트폰도, CCTV도,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오직 전화선 하나, 그리고 그놈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형우의 집거실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숨막히는 취조실이었습니다. 전화기 앞에는 형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옆에는 헤드폰을 쓴 형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 녹음기 버튼이 눌리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벨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립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는 마치 아나운서처럼 정확한 서울 표준어를 구사했습니다. 흥분하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형우 부모님이시죠? 아이는 잘 있습니다. 돈은 준비되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범인의 치밀함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경찰이 도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통화 시간은 항상 짧았습니다. 경찰이 발신지를 추적하려면 최소 3분이 필요한데 그는 늘 1분, 2분 만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에 알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형우 목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는 부모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경찰의 무능함을 비웃었습니다. 경찰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은 유령과 싸우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범인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 시내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옮겨 다녔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전화를 걸었다가 30분 뒤에는 김포공항에서 또 1시간 뒤에는 대학로에서 그는 경찰 병력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교차 편집으로 그날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인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는 현금이 든 가방을 싣고 서울 시내를 운전합니다. 뒷좌석에는 형사가 몸을 숨기고 타고 있습니다. 식은땀이 핸들을 적십니다. 김포공항으로 가라. 아니다. 서울극장 앞으로 와라. 범인은 장소를 계속 바꿉니다. 아버지를 지치게 만들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아버지는 울음을 삼키며 엑셀을 밟습니다. 제발,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아이만 돌려줘. 하지만 범인은 돈을 가지러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딘가 높은 곳, 혹은 어두운 차 안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형사들이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겁니다. 경찰이 따라왔더군요.
아이가 죽어도 좋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 일종의 과시였습니다. 범인은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기였던 카폰을 사용하거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등 경찰의 수사 매뉴얼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경찰 수사 기법을 교과서처럼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아빠, 나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형호의 힘없는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들은 부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아있구나. 우리 형호가 살아있구나. 돈만 주면 만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생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유괴 직후 녹음해둔 테이프를 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된 아이의 목소리를 이용해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던 악마. 그는 부모의 간절함을 가장 잔인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4일간의 줄다리기 끝에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범인이 마지막 통첩을 날린 겁니다. 오늘 밤입니다. 현금 7천만 원을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의 값에 달하는 거액. 부모는 집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돈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미끼가 필요합니다. 전부 진짜 돈을 넣으면 놈이 돈만 챙겨서 도망갈 겁니다. 경찰은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돈 가방 이쪽에는 진짜 지폐를 깔고 아래쪽에는 신문지와 모조 지폐를 채워 넣은 것입니다. 일명 가짜 돈 뭉치 작전. 이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서쪽 끝, 김포공항 근처였습니다. 아버지는 뒷좌석에 형사를 태운 채 피말리는 드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범인은 역시나 교활했습니다. 양화대교 남단으로 가라. 아니다. 공항 입구로 가라. 장소를 3번, 4번 바꾸며 경찰의 진을 뺍니다. 미행하던 형사들의 차량은 꼬리가 길어졌고 무전기는 혼선으로 지지직거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인적 드문 도로변, 범인이 지목한 마지막 장소인 한일은행 앞 지하도.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트렁크에서 돈 가방을 꺼냅니다. 묵직한 가방. 그 안에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과 범인을 속이려는 기만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형호야, 아빠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는 가방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경찰의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 매복한 형사들의 눈이 가방을 향해 고정됩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긴장감. 누군가 가방을 집으러 오는 순간 덮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짧은 찰나, 형사들이 잠시 시야를 가린 사이 혹은 무전이 엇갈린 그 틈을 타서 누군가가 바람처럼 나타나 가방을 채갔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뒤늦게 형사들이 뛰쳐나갔지만 놈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수십 명의 경찰 포위망을 비웃으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가방을 열어본 범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현찰이 아닌 수북한 신문지 뭉치였습니다. 그 순간 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을 겁니다. 자신이 경찰에게 농락당했다는 분노, 그리고 더 이상 이 협상은 유효하지 않다는 차가운 판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 침착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단말마 같은 비속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가짜 돈이 섞여 있더군. 아들을 되찾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통화를 끝으로 44일간 이어지던 놈의 목소리는 영원히 끊겼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경찰의 섣부른 작전과 놈의 치밀함이 충돌한 그 새벽. 형호가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끊어진 전화 연결음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사형 선고였습니다.
더 이상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부모는 전화기 옆에서 말라갔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었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을 겁니다. 혹시나 놈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까? 그 희망 고문이 부모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4일째 되는 날, 1991년 3월 13일, 늦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잠실대교 인근 한강 둔치, 토끼굴이라 불리는 배수로 청소를 하던 인부의 눈에 이상한 것이 포착됩니다. 어둡고 축축한 하수구 구석, 쓰레기 더미 사이에 놓인 작은 운동화 한 짝. 가까이 다가간 인부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맙니다. 형호였습니다.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오리털 파카와 바지 그대로, 눈과 입은 청테이프로 칭칭 감겨 있었고 손발은 나일론 끈으로 결박된 채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아이는 그렇게 혼자 식어 있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달려온 부모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다 실신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지옥은 부검실에서 열렸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는 대한민국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유괴 직후 1월 30일경, 그러니까 형호는 유괴된 바로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이미 살해당했던 겁니다. 아이의 위장에서는 유괴 당일 친구 집에서 먹었던 점심 식사가 소화도 채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은 애초에 아이를 살려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납치하자마자 죽여 배수로에 유기해놓고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부모에게 44일 동안 60번이나 전화를 걸어 연극을 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가 제발 밥이라도 먹여주세요. 춥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며 돈을 준비하던 그 시각에 범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를 생각하며 비웃듯 수화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이는 잘 있습니다. 아주 잘 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한 가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린한 악마의 유희였습니다. 경찰 수사는 뒤늦게 불이 붙었습니다. 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 목소리. 성문 분석 결과 그는 30대 초반의 서울 말씨를 쓰는 지적인 남성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매우 침착하고 감정 기복이 없으며 단어를 골라 쓰는 치밀함. 주변인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상사맨 같다, 배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범인의 목소리를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차가운 목소리. 현상금이 걸리고 수만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수많은 용의자가 경찰서로 끌려왔습니다. 심지어 형호의 친척, 주변 상인, 당시 수사를 돕던 사람들까지 의심받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건 오직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46회의 통화 녹음뿐. 그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게임처럼 즐기고 클리어한 뒤 로그아웃해버린 유령 게이머 같았습니다. 그날 한강 둔치에서 아이를 안고 통곡하던 부모의 울음소리만이 지금도 강물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합니다. 2006년 1월 29일 자정, 사건 발생으로부터 정확히 15년이 흐른 그날 밤, 대한민국 법전에서 이형호 유괴살인 사건이라는 죄명이 지워졌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그 순간 범인은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경찰서 제 발로 걸어들어와 내가 형호를 죽였소라고 자백해도 법은 그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그에게 살인면허를 발급해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형호 아버지는 그날 밤 15년간 보관해오던 수사기록과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범인은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구나. 내 아들은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그 절규가 법을 바꿨을까요? 이 사건과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등 잇따른 미제 사건들의 공분으로 인해 결국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형호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언제나
피해자의 눈물이 마른 뒤에야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그놈 목소리가 개봉했을 때 범인은 그 영화를 봤을까요? 아마 봤을 겁니다. 어쩌면 극장 구석 좌석에 앉아 자신의 범죄가 스크린에 상영되는 걸 보며 희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저 경찰들을 다 따돌렸지 라며 팝콘을 씹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소름 돋는 상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범인은 지금 살아있다면 60대 중후반의 노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손주를 봐주는 자상한 할아버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 졸고 있는 평범한 노인,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왔습니다. 44일간 부모를 속였던 그 연기력으로 35년간 이웃과 사회를 완벽하게 속이고 평범한 시민으로 이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아침 출근길에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의 범인과 어깨를 스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놈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공소시효는 끝났을지 몰라도 기억의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요. 당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유튜브에, 방송 자료에, 그리고 우리들의 귓가에 박제되어 있습니다. 과학 수사는 발전하고 있고 언젠가 AI가 당신의 그 미세한 목소리 떨림 하나까지 분석해낼 날이 올 것입니다. 형호가 마지막으로 봤을 당신의 얼굴, 당신이 죽는 날, 감히 천국을 꿈꾸지 마십시오. 저승 입구에서 9살 형호가 그때 그 파카를 입은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아저씨, 왜 그랬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